뭐 양규가 잘했다, 뭐 강감찬이 잘했다, 아니야 현종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시스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간 쌓아놨었던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고구려, 발해의 멸망, 고려를 통한 민족국가의 완성 이렇게 배워요 학교에서. 발해가 어디한테 망해요? 거란한테 망하잖아요. 그러면 거란은 발해를 흡수한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정통사극이란 말이 역사를 그대로 옮긴다. 큰일 날 생각이에요. 오늘 무슨 얘기 하나요? 네, 정통 사극 고려 거란 전쟁이 지금 계속 인기가 좋은데 뭐 소장님도 재밌게 보고 계시죠? 뭐 재밌죠. 최수종 키드거든요. 왕건부터 대조영까지 그가 만든 어떤 그 한민족 역사 그걸 보면서 컸던 제 입장에서 다시 그분 특유의 발성 전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그냥 기분 좋아요. 다만 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료가 거의 없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게 2차 침략, 3차 침략 얘기잖아요. 그 디테일한 기록은 장소부터 내용까지도 사실 대부분의 군사사가나 그 고려의 고시대를 전공하는 사가들 아주 소수인데 그걸 디테일하게 잘 다루지 않으세요. 왜냐면 특정하기가 힘들어요. 다루더라도 이건 이렇게 추정된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고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정통사극이란 말이 역사를 그대로 옮긴다. 큰일 날 생각이에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고 재밌게 보고 그 안에서 다양한 생각과 해석을 하고 나랑 좀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학자들이 하는가 이런 것들도 좀 면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너무 이렇게 정통사극이라고 하면 다 진짜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미시적으로만 이렇게 접근해서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이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소장님이 조망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시킨다 그거죠. 네. 조금 넓게 왜 거란이 쳐들어왔고 고려와 거란 전쟁이 어떤 맥락으로 진행된지에 대해서 정사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려 거란 전쟁의 가장 큰 배경은 뭐냐면 이 동북아시아 전체를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당시 고려가 세워졌을 때는 고려도 삼국 전쟁을 해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후 삼국 시대를 겪은 거고 그리고 중국도 당이 망하고 송나라가 세워지는 그 사이에 5대 10국이라는 혼란기가 있어요. 5대 10국이 뭔가요? 단박에 중세해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또 셀프 PPL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중국도 굉장히 혼란기고 거란 또 그 뒤로 이어서 여진 몽골로 이어지는 북방 유목민족들의 전성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충돌하는 거예요. 한반도도 혼란스럽고 만주와 몽골 일대도 혼란스럽고 중국도 혼란스럽고 이 세 개가 충돌을 하는 시대 때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고려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중국과 거란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지?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발해가 껴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거란과 고려 사이에는 발해가 껴있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제가 고려 거란 전쟁 관련해서 만든 첫 영상이 이 소위 말하는 거란족의 역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란의 역사죠. 거기 보시면 거란이 어떻게 강해졌느냐, 발해를 점령함으로써 국가의 수준이 확 커졌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만주는 언제나 여러 세력의 격전장이란 말이에요. 고구려 안에 고구려도 민도 있지만 말갈인도 있고 막 섞여 있지. 다민족 사회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의 일국사적 인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고구려, 발해의 멸망, 발해 유민의 고려로 이렇게 흡수. 그래서 고려를 통한 민족국가의 완성 이렇게 배워요 학교에서. 근데 문제 뭐냐? 그건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당시로 가면 발해가 어디한테 망해요? 거란한테 망하잖아요. 그러면 거란은 발해를 흡수한 거예요. 그래서 발해의 역사도 또 발해의 강역도 발해의 문화도 거란께 된 거죠. 거란이 원래 또 이 만주와 또 동북아 일대 살았던 민족이니까 흡수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대로 국호를 고려라고 정했단 말이에요. 추정컨대 장수왕 이후부터는 고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고구려가 스스로를 고려라고 불렀고 발해도 일본에 쓴 어떤 외교 문서 같은 거 보면 고려 국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고려라는 단어는 고구려, 발해, 고려가 공유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정통성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란 입장에서 뭐야? 니들이 뭔데 지금 국호가 고려고 여기서 니네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야? 반대로 우리는 저것들은 발해를 멸망시켰네? 그 불안의 축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들,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들.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거란의 태조, 즉 거란을 세운 야위라 보기가 발해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발해 유민들이 여러 차례 남하를 합니다. 뭐 이게 이제 그 기록에 남겨져 있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인데, 이제 첫 번째 발해가 멸망하니까 일정 정도 유민들이 남하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 2년 후에 거란의 태종이, 그러니까 태조 뒤를 이은 사람이죠. 태종이 동단국의 백성을 요양부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또 유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죠. 거란이 이제 소위 말하는 요양 일대와 만주 일대를 다 통합하면서 부족 재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유민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해가 망한 다음에 사라진 게 아니고요. 발해를 표방한 후발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사실 좀 논란이 있지만 어찌됐건 후발해를 표방했다고 하기엔 좀 논란이 있지만, 그 다음에 또 그 세력이 만든 정한국이란 나라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다 부셔요. 문제는 거란이 후발해도 멸망시키고 또 정한국도 멸망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후발해가 멸망하고 정한국이 건국되면서 후발해의 세자였었던 대광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수만 명의 유민을 이끌고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생각보다 고려 조정에서 꽤 중요한 방어 전력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1차 침략 당시 때 활약했었던 대도수라는 사람이 대광현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보주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압록강 바로 넘어오면 있는 아주 좀 중요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죽었던 대장군 대회덕이라는 사람도 발해 유민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품어 안은 상태에서 고려는 강경하게 대거란 정책을 펼치게 되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고려는 태조 때부터 이제 반거란 정책을 펼칩니다. 비판도 있어요. 너무 좀 지나치게 펼친 것 같다.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사료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여튼간에 뭐 반거란 정책을 펼쳤죠. 외교라는 것은 특히 이 당시 동북아시아의 불안정한 외교 속에서 고려는 영토도 확장하고 국가도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되게 지혜롭게 처신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고려 태조 때부터 4대 정책을 펼칩니다. 노골적으로. 그래서 2대 해종 당시에는 당시 아직 5대 19기이기 때문에 송나라가 안 들어선 상태인데 후한의 연호를 사용했고요. 광종 같은 경우는 후주의 의제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우리의 관제를 정비했고요. 그리고 경종 같은 경우는 송나라의 책봉을 받았고, 거란의 1차 침략이었었던 성종 때도 송나라의 책봉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고려도 중국 중심의 4대 외교 정책을 추진했다라는 거예요. 고려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라 때부터 시작해서 삼국 때부터 시작해서 조선 때까지 지난 한 2000년간 사실은 끊임없이 중국과 친하게 지낸 거예요. 왜냐면 그쪽에 문명의 길이 있다고 본 거죠. 뭐 그 당시에 사실은 뭐 북방 유목민족한테 우리가 뭐 배울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얘기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자, 거란의 경우는 고려 정벌이 또 오랜 과제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대제국을 세웠어요. 발해를 멸망시켰어요. 대단한 성과거든요. 발해 2주 만에, 기록에 따르면 2주 만에 멸망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발해를 점령했으니까 당연히 만주 전체와 한반도 북부는 우리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란이 정확하게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우리가 사료가 워낙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 힘들지만, 여튼간에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건 뭐가 되냐면 983년에 동경유수 야유를 말지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때 원래 목표는 고려를 치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여진족도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984년 4월 달에 약 1년 만에 요동 지역의 여진족 정벌을 하는 걸로 끝나고 말았어요. 아쉽잖아. 985년 7월 달에 야율 사진이 이번에 또 원정을 준비하는데, 이때도 목표는 고려 정벌까지 있었으나 해보니까 이거 여진 정벌만으로도 또 정신이 없어요. 그 다음 해인 986년에 발해의 마지막 세력, 조금 넓게 보면 고구려를 표방했었던 계열의 마지막, 뭐 정한국이 그렇게까지 고구려 발해를 계승했다는 걸 표방을 많이 했다라고 하기엔 지금 사료가 없어요. 근데 여튼간에 그 계열의 마지막 정치 세력인 정한국을 986년 1월 달에 멸망을 시켜요. 그렇게 되면서 비로소 거란의 영역이 압록강 일대까지 딱 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드디어 고려랑 충돌하게 되는 거죠. 정치 상황이 매우 나빠지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때 중국은 송나라가 들어서서 실패하긴 하지만 송이
환주, 삭주, 탁주 등 거란의 주요 요충지를 공격을 해서 만리장성 인근에 있는 거란의 영토를 뺏으려는 시도를 한 거예요. 물론 이 전쟁에서는 거란이 이겨요. 그러나 느낀 거죠. 중국이 지금 송나라로 하나의 통일제국이 들어섰네? 그럼 이건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중국이 5대 10국으로 아주 쉽게 말해서 단박에 중국사 보면 나와요. 예. 그 15 이런 거 PD님 편집하면 안 돼요. 단박에 중국사, 단박에 중국사. 근데 뭐냐면 한 10대 개 나라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고란 입장에서는 지금 영토를 넓히기 좋아요. 근데 중국이 하나가 됐잖아요. 중국이 하나가 됐고 중국과 고려가 상호 연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거란과 고려가 대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려 거란 전쟁은 생각보다 이 동북아시아의 뜨거운 국제 정세의 변화와 관련돼 있다. 요즘은 말하면 뭐 G2 이후의 미중 갈등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드라마들을 재밌게 보지만 사실은 이 국제 관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서희에 대한 그 다큐를 좀 많이 봤거든요. 네. 서희 꽤 좀 멋있는 분 맞죠? 이천 분이고요. 저 가서 강연도 했습니다. 그 이천이 자랑하는 아주 훌륭한 인물인데 고려는 지금 나라를 세우자마자 지금 거란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튼 고려는 아주 체계적 준비를 합니다. 태조는 대동강과 서경,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경 평양은 좀 아는데 안주라는 데가 있어요. 네, 안주성의 축성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 뒤를 이제 정종 같은 경우는 서경의 왕성을 쌓았고 청천강 이북 지역, 이것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성강, 임진강 뭐 이렇게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북방에서 내려오면 압록강이 1차 방어선, 그 다음에 청천강이 2차 방어선이에요. 이 두 개가 뚫리면 그 다음은 대동강 옆에 이제 서경, 평양이 있기 때문에 평양이 아주 공궁한 상태가 돼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일단은 그 태조는 서경과 안주 일대에다가, 즉 쉽게 말하면 이제 대동강과 청천강 일대에다가 이 군사 시스템과 축성 작업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정종 때가 되면 청천강 이북 지역, 청천강을 넘어서 북쪽 지역인 박주 영변에다가 축성 작업을 확장시켰고요. 이때 30만의 광군을 조직합니다. 사실 이 숫자가 정확한 거냐에 대한 논란은 그러니까 좀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면 30만이라는 건 너무 많은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어찌됐건 우리는 남겨져 있는 기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건 좀 고려 전기에는 뭐 30만 이런 숫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광종 때가 되면 청천강 이북 지역을 더 촘촘하게 방어시설을 만들어서 박주, 운주, 태주, 가주 등지에 집중적으로 축성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청천강 남북의 방어선을 아주 체계적으로 만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거란 전쟁에서 이렇게 고려가 잘 싸울 수 있었던 힘은 뭐 개인으로 가면 양규가 잘했다, 뭐 강감찬이 잘했다, 아니야 현종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시스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간 쌓아놨었던,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눈빛이 됐고 빨리 전쟁해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이제 압록강을 넘어서 청천강 그리고 대동강으로 들어오는 루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압록강을 넘으면 흥화진, 통주, 곽주, 안주를 거쳐서 서경으로 오는 루트가 있고, 그게 아니면 흥화진에서 귀주, 태주, 안주를 거쳐서 서경으로 들어오는 루트가 있어요. 이건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방어선은 나중에 병자호란때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1차 전쟁에서는 소손영이 이제 80만 대군을 거느리고 옵니다. 이 숫자를 옛날에 과거에 맹목적으로 믿었던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수나라가 황제들이 막 100만, 200만 막 끌고 들어오니까 그렇겠거니 하는데, 어쨌든 관련 연구자들이 많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80만은 뻥이다. 왜냐면 이게 80만이란 말은 이 외교 회담 과정 속에서 소손영이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황제가 친정을 해도 40만 이상의 군을 이끌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소선영급 정도면 6만 정도 맥시멈 끌고 오지 않았을까로 추정을 합니다. 5, 6만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왜냐면 임진왜란 당시에 1차로 들어왔었던 왜군이 한 5만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참 납득을 안 해요. 왜냐면 100만 대군, 뭐 삼국지 보면 뭐 계속 100만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이 1차 전쟁에서 방산군 전투에서 이제 거란이 승리를 하고, 안용진 전투에서 이 교착 상태가 딱 되면서 상황이 좀 이렇게 좀 애매해져요. 근데 이때 이게 우리가 좀 이제 역사를 배우다 보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이 고려 진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항복하자. 근데 그냥 항복하자 하면 그건 이해가 돼요. 항복할 거냐 아니면 싸울 거냐. 이건 주전이냐 주화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맞서 싸우냐 아니면 타협하자 이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이 주화파들이 할지론이라는 걸 주장해요. 할지론이 뭐냐면 땅을 떼어주자는 거예요. 왜 1차 전쟁에서 할지론이 나오냐면 통일신라의 영토가 대동강 이남 지역이에요. 당나라가 인정해준 권역이에요. 그랬는데 후삼국 통일 이후에 이 왕건과 후계자들의 노력 속에서 결국은 이 소위 말하는 대동강 이북 지역으로 올라가서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청천강 일대까지 영역을 확보해 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당시 국제 외교 관례상 볼 때는 과거 발해의 영토가 되는 거잖아요. 그 지금 발해를 멸망시킨 건 거란이니까 이 땅 우리 거야. 명분 싸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고려 조정 내에서 항복이나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할지론이라는 것을 주장했다라는 것은 이북 지역은 원래 우리 땅이 아니었고 발해 땅을 우리가 이제 영토 개척을 한 거니까 떼어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입장이 투영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사실은 이 왕건이 국호를 고려로 하고 북진 정책을 지향했다는 걸 포기하자는 발상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전쟁이 교착 상태가 되니까 소선영의 주장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나라는 신라의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차지가 되었는데 너희가 침식했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이제 서희가 아니다.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국호를 받은 고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학교 다니면서 다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학교에서는 우리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는 어떤 애국주의적인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실제로는 당시에 첨예한 외교적인 갈등 문제였다라는 거죠. 명분 싸움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땅을 접하고 있으면서 바다를 건너서 송과 사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출병을 한 거다. 만약 땅을 떼어 바치고 조빙을 닦으면 무사할 것이다. 조빙이란 말이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랑 외교 관계를 맺고 우리한테 와서 인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희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지금 확실히 우리나라를 발해처럼 멸망을 시키거나 점령하려고 온 건 아니구나. 오히려 그거보다는 지금 송나라가 강성해지고 있고 송과 고려의 외교관계 라인이 거란을 고립시킬 것을 거란에게 위협이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구나를 서희가 기가 막히게 안 거죠. 기가 막힌 외교관 거예요. 그래서 서희는 한편에선 할지론을 배격하면서 주전을 외치면서도 전선이 교착된 상태에서 협상을 하면서 상대 의중을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서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조빙의 길을 통하지 않은 것은 여진 때문이다. 만약 여진을 축출하고 우리의 고토를 돌려주어 성보를 쌓고 도로를 통하게 한다면 감히 조빙을 닦지 않겠는가. 지금 여진 때문에 못 가는 건데 여진만 없으면 우린 너네들하고 통교한다. 그래도 우리는 고려를 계승했고 여기는 우리 땅이야. 이걸 밑에 깔고 간 거죠. 굉장히 외교적으로 이 서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가 알다시피 거꾸로 강동 6주 즉 압록강 편 일대 땅을 우리가 공짜로 얻게 되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학교에서 안 배우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강동 6주를 우리가 얻었다는 것만 알고 있죠. 그때부터 우리가 거란의 통화라는 연호를 사용해요. 쉽게 말하면 송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어느 정도 제어하고 이 거란을 섬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섬겼다라는 것은 이 4대라는 관계가 뭐 이렇게 우리가 진짜 식민지가 됐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고려는 4대를 수용하고 거란의 통화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정식으로 사절단을 파견하죠. 그리고 그 대가로 어차피 거란 입장에서 여진족도 많고 막 이러니까 강동 6주는 니네가 좀 관리해라 하면서 딜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서희가 또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 그 이후에 장흥, 귀화, 곽주, 귀주, 안의진, 특히 흥화진, 통주, 맹주 등의 성을 막 쌓은 거예요. 몇 년간. 그러니까 그래서 소선영의 군대를 교착 상태에 만들어 놓을 수 있었고 서희가 기가 막히게 외교를 통해서 거꾸로 땅을 얻지만 사실 또 형님 모셔서 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말 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건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 교육을 배울 때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너무 좀 과도한 민족주의 이런 게 들어가서 너무 그냥 이렇게 좀 단순화시키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대충 영화 보는 그 배경이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예, 참 좋은 방송이에요. 현재선한 심령아 화이팅.